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허가 처분이고 성질은 특허가 되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개가 있어야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이 있다. 그럼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을 받기 위한 요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한다. 원자력 안전법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이 1번이 뭐냐면 이게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예. 부지사전 승인 처분. 이건 이제 1, 2, 3의 요건을 갖추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근거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의 근거법은 전원개발 촉진법입니다. 전원개발 촉진법. 이 전원개발 촉진법 안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익보의 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선 요거 하나를 잡아내고 그다음 전원개발 촉진법에 보게 되면은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받으면은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보면은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받으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둘의 관계를 우선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얘하고 요 1번 얘하고의 관계.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지사전 승인 처분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처분의 근거법은 바로 원자력 안전법이 됩니다. 원자력 안전법.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안전해야 되겠죠. 부지가 안전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면 얘도 같이 나온 것으로 봐지니까 이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받고 두 개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부지사전 승인 처분 먼저 받고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 받고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 받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 받고 그럼 이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 받고 이건 패스하고 이것만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부지사전 승인 처분 받고 전원개발 승인 처분 받고 그리고 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처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얘하고 얘만 최종적으로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순서는 자기가 잡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 건 항상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는 방향으로 가요. 여기에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 이거 하나 받고 얘 딸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받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항상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도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여기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달라붙은 거예요? 여기에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가 뭐가 돼요? 얘가 주된 인허가 처분이 됩니다. 주된 인허가 처분이 되고 얘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이 됩니다. 그럼 주된 인허가 처분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 사이의 관계는요?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온 것으로 본다. 얘가 딸려오는 거죠. 딸려오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의 관련 처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관련 처분이 얘란 말이죠. 얘가 관련 처분이야. 근데 이거의 근거법이 안전법이야. 그럼 이걸 뭐라 부를 수 있어요? 관련 법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은, 예. 승인 처분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에 있어서의 뭐가 된다? 예, 관련 처분이 되고, 그럼 이거의 근거법인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관련 법규가 된다. 관련 법규가 된다, 이거. 다시 또 이쪽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온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인허가 의제도를 적용시키는 이유는 판례에 따르면 뭐라고 합니까?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창구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민원에 있어서 복합 민원이 뭡니까?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민원인들이 여기 관할관청 찾아가고 여기서 허가받고 여기 가서 또 받고 여기 가서 받고 또 순서 있으면 저거 먼저 받아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받고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학원을 만들면서 5년 전에 제가 학원을 할 때는 세무서가 갖고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게 되면은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 내겠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우선 사업자 받고 그 다음에 인허가 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가지고 옛날 생각을 하고 먼저 금천세무서를 먼저 갔습니다. 가서 사업자 좀 먼저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주거든요. 네, 주세요 했더니 인가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학원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인가증 교육청이 멀군. 그럼 다시 또 가야 돼요. 가서 또 교육청 가고 절차 밟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등록증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사업자 받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구를 단일화시킨다고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한 번에 가자 이거예요.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게 인허가 의지제도예요. 한 번에 가자. 이게 나오면 이것도 나온 것으로 처리해주겠다. 이게 바로 인허가 의지제도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근거법에서는 사익보의 취지를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범위를 확대를 시켜야 되겠죠? 예,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를 시켜서 어디까지 보내? 관련 법규까지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관계법규설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도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이 되면은 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상황, 물론 여기는 인허가 의제 얘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은 뭐냐면 이 친구 이제 전혀 고려하지 말고요. 뒷 상황이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뒤쪽이 지금 설문에 등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련 처분이 등장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관련 처분의 근거법인 관련 법규 등장 안 하니까 관련 법규 근거로 원고 적격 인정시키는 논의는 나올 수가 없죠. 방금 어떻게 처리했어요? 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요 밑에다가 무엇을 두면 돼요? 환경영향평가법을 두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여기 환경영향평가법을 이렇게 두게 되면 얘는 관련 법규가 되고요. 얘는 절차 법규가 되죠. 이 절차 법규를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킨 겁니다. 방금은 이 뒤쪽을 생각 안 하고. 판례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판례는 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 문제에서 밑에 잡고 위에 잡고 둘 다 잡은 겁니다. 여기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온배수였었고요. 여기서 이게 환경상 이익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방사능 유출이었습니다. 방사능 문제였었습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갔던 거죠. 절차 법규를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고 관련 법규를 근거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항상 그러면 이건 항상 되는 걸까요? 이걸 근거로 원고 적격 인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항상 되는 걸까요? 이걸 근거로 원고 적격 인정시키는 거? 그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얘가 어떤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가, 그 위법성 사유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위법성 사유가. 방금 뭐라고 했냐? 이것 전체가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가 바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위법성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위법성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로 치게 되면 이게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이지만 위법성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게 되면 A에 존재하는 위법성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죠. 그 절차상 하자는 여기에 있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과는 하등 관계 없는 거죠. 그럼 고유하게 여기에는 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 A 부분에 있어서의 위법성 문제라고 볼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 A 부분의 위법성 문제가 발생을 할 때는 뭐를 근거로만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어? 이거를 근거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뭘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위법성 주장 내용이 바로 부지 사전 승인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련 처분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관련 처분의 근거법을 이걸 들어서 원고 적격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위법성이 발생한 거다, B 부분에 위법성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전체 안에 있는 위법성으로 이렇게 보시고 나서 그다음 이거의 근거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을 못 찾아내면 여기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 부지사전 승인 처분 쪽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의 근거법 즉 원자력 안전법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로 출제되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이 A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단순화시켜 놓은 거고요. 원래 문제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서 B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인근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부지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부지가 불안정하다. 부지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해준 것인가? 왜? 이게 나오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도 같이 나온 게 되잖아. 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해준 것인가? 부지는 지금 불안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위법성 주장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B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B를 향하면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하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위법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얘가 소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위법성. 뭐요? 이거요. 큰 거.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위법성이 A인가 B인가 이거야. A인가 B인가. 위법성 주장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약에 A를 주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B를 주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때는 절차 법규를 근거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 거하고 두 개가 얘는요 이것만 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해지고요. 여기서는 이걸 근거로도 되고 이걸 근거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부분이 이게 기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교과서에 있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판례가. 문제가 어디로 출제돼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조립식이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할 것인가 판단만 딱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은 양질물인 대연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절차법규든 관련법규든 포함시킬 수 있고 사익보호성 도출될 수 있고 대상 사업인지 법적 근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연입 들어가시고 대상지역 근거로 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법성을 주장하는가?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원고 적격 얘기는 여기까지 가면은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습니다. 끝난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한 이 인허가 의지제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봐야 됩니다. 인허가 의지제도 저걸 한번 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건축 허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한번 갖다 놔볼게요. 요거는 2013년도 사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먼저 갖다가 놓으시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로 치면 주된 인허가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뭐가 들어와? 여기 개발행위 허가 문제가 들어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1항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56조를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요? 하나는 건축법이고 하나는 국토계획법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가 나오면 건축법 제11조 4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허가가 나오면 개발행위허가는 나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저기도 생각해봐. 전기를 공급한데 지가 무슨 피켓몬도 아니고 그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전력을 공급하겠다면 발전소는 필요해. 무조건 쟤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로 넘어갈 거야. 근데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부지는 안전해야 돼. 저건 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전력 공급하겠다고 하는 놈한테는 부지 안전한지 안 한지까지 동시에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에 자문 들어왔던 사건 보면 건물이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 좀 말이 안 돼. 이 건물이 부지가 이렇게 생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차단이고 여기도 차단이고 여기도 차단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교통상의 위험 문제나 교통량 정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제시에서 이거를 거부를 해버렸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지역의 특징이나 그 지역의 도시 미관 아니면 그 지역의 교통 현황 등등을 고려했을 때 건물 지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또는 그 밑에 뭐가 흐르고 있어? 여기 물이 흐르고 있다. 건물 지어버리면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곳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당연히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땅이라고 막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오면 개발 행위 허가도 나온 것으로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전체가 건축허가가 되는 거죠. 이거 전체가 건축허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받았다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도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인허가 의제 문제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이 친구는요, 강항상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분일 테고요.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요.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견해 대립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다수설의 입장 따라서 그리고 다수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물어보잖아 또 그래놓고 자기 사례집에서는 알 수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각은 잡아야 학생들이 답은 쓰기지 않겠느냐. 사실 알긴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 좀 복잡한데 장태주 교수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외적 허가 접근을 합니다.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밀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부담은 주대행정이랑 분리돼 기타 부과는 분리 안 돼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린 시험입니다. 그때 달라요 이러면 답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 교수님 방식대로 들어가면 이건 예외적 허가입니다. 예외적 허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허가는 똑같이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허가의 일종이에요. 허가의 일종인데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문제될 수 있어서 위험 소지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여서 과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량행위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허가인지 예외적 허가인지는 솔직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처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이 부분에서 권리 의무 영향 미치니 처분이었고 이 부분에도 권리 의무 영향 미치는 부분이 살아있으니 이건 권리 의무 영향 미치는 게 맞고요. 그럼 얘는 처분이죠. 처분이고 이거 전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재량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량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재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의 근거법은 건축법이고 이거의 근거법은 국토계획법인데 이게 나오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것이요. 이게 나오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이 건축허가를 해주는 행정청이 있을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관할행정청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법상 절차 요건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법상 절차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거법, 건축법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야.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발행위허가는 어떻게 돼 있어? 얘는 A, B, C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개발행위허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지만. 그럼 과연 이 건축허가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건축허가의 요건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 건축허가의 요건은 1, 2, 3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는 걸로 본다며. 그럼 이거의 요건만 생각해보면 1, 2, 3이잖아. 그러면 이거 나오면 이걸로 나온 거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저것만 생각하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건축허가 처분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 아니면 A, B, C까지 고려해가지고 1, 2, 3에다가 A, B, C까지 요건을 전부 갖춰야지만은 저 큰 건축허가 처분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어요. 집중효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인허가 의제제도에서 집중효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집중이 된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한쪽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집중시킨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폐기해버리고 일로 다 집중시켜버린다. 과연 어디까지 집중되는 것인가? 학설이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관할 집중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 집중설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실체 집중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체 집중설. 그러면 뭐가 집중되는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관할이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 실체가 있습니다. 관할 집중설은 관할은 집중되지만 절차와 실체는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절차 집중설은 관할과 함께 절차까지 집중되고 실체는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실체 집중설은 관할에다가 절차에다가 실체까지 모두 집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판례 입장은 절차 집중설의 입장이에요. 이쪽이 통설입니다.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관할 집중 부분과 관련돼서 창구를 단일화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구 단일화. 인허가 의제제도라는 것은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는 일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창구를 단일화시키고 한쪽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관할이 집중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다. A 행정청이 하고 얘가 B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A 행정청이 하는 거고 얘가 B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A 행정청이 뭐 하는 거야? A 행정청이 얘를 하면 얘도 나온 것으로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다? 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서 상실되고 어디로 넘어온다? 관할이 일로 넘어오게 된다. 이제 A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까지 전부 창구 단일화시켜서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만약에 절차 요건이 있었다 해서 여기 절차 1이 있었고 이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절차 2가 있었다면 이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 절차는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이거는 폐기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판례가 창구를 단일화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절차의 간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집중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굳이 국토계획법이 일정한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얘가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있겠죠. 국토계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제시하고 있는 A, B, C의 요건을 아예 폐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번 상황이 되는 겁니다. 2번 상황이. 2번 상황이 되면은 여기 있는 A 행정청이 뭘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그러면 이쪽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들도 전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얘한테 전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1, 2, 3, A, B, C 요건 다 갖췄는지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이 요건 모두 갖췄으면 이걸 던집니다. 이걸 던지면 이렇게 던져진 것으로 봐지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개발 행위허가도 나오는 것으로 봐진다 이거예요. 이게 인허가 의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중효 제도에 대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저와 같은 집중효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인허가 의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효 제도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있는데 집중효 제도는 행정계획 쪽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여서 그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볼 거냐면 요거를 그대로 끌고 가보세요. 건축허가를 지우세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 건축 신고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13년도 사시 문제입니다. 건축 신고에 대해서 뭐가 나왔다? 수리가 나왔다. 이거 수리가 나왔다. 건축 허가는 건축법 11조 1항에 있고 그 다음 건축 신고는 건축법 14조 1항에 있습니다. 14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11조에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서만 제출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는 뭔데? 금지 해제. 그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바로 법적 효과는 발생한다. 금지 해제의 법적 효과는 바로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건축 신고는 뭐야? 이거는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죠.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러면 자기완결적 신고의 요건은 뭐가 됩니까? 신고 요건은 형식적 요건만 존재하죠. 우리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신고를 수리를 요한 신고라고 보게 됩니다. 형식적 요건만 있고 이건 뭐야? 처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건축 신고 역시도 이게 의제가 됩니다. 똑같이 의제가 돼요. 그래서 14조 2항에 보게 되면은 건축 신고는 14조 1항에 있고 14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11조 5항에 있는 무엇을요? 개발행위허가 저거 의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 신고에도 뭐가 준용되는 거야? 수리가 나오면 개발행위허가는 나온 것으로 봐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전체가 바로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그럼 저 수리는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 맞죠. 이 밑에 있는 여기에 건축신고 수리 이거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처분이 아니지만은 여기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 여기서 권리 의무 영향 미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수리는 뭐가 돼? 처분이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 2, 3과 A, B, C의 요건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하게 되고 건축허가를 하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주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허가로 봤을 때 1, 2, 3이 이 형식적 요건이죠. 이것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돼요? A, B, C까지가 신고 요건이 되는 거죠. A, B, C까지가. 그럼 A, B, C는 뭡니까? 이거는 실체법상 요건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보통 문제는 토지 이용 실태 문제를 걸고 들어갑니다. 인근 주변에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토지 이용 실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야. 토지 이용 실태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형식적 요건입니까? 아니면 실적 요건입니까? 그럼 100% 실적 요건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 B, C는 뭐가 돼요? 실질적 요건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건축 신고의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실질적 요건이 같이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이게 들어온 이상, 인허가 의제제도에 의해서 이게 들어온 이상, 더 이상 이거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이제 이 수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처분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13년도 사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고 수리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문제는 왜 출제가 된 거라고 했어요? 출생 신고에 대한 문제는 왜 출제가 된 거라고 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신고 수리에 대한 판례들이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2009년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건 판례가 있었고, 10년도에 건축신고 사건 판례가 있었고, 11년도 2월에 인허가 의제 하에서의 건축신고 사건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 11년도에 또 뭐가 있었어? 착공신고 사건 판례가 있었고,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11년도 2월에 나왔던 인허가 의제도 적용시켜서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판례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실상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고 수리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임산물 채취업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사건,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원고적격 논의를 해봤고, 거기서 저기 관련 법규 부분으로 넓혀봤고요. 관련 법규 넓히면서 필요한 게 인허가 의제 논의였었고, 관련 처분은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 인허가 의제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대상적격 심화 들어간 상태고, 신고 수리에다가 자기환결적 신고에다가 인허가 의제제도를 결합을 시켜보니까 수리를 요한 신고로 바뀌는 상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다시 임산물 채취업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사건의 답안 보겠습니다. 답안을 보시면은 설문 2번과 3번에서 하나는 법률상 이익, 하나는 원고적격을 물어봤지만 둘 다 원고적격의 문제로 풀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은 강학상 특허로서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소송의 문제로 풀어야 돼? 항고소송의 문제로 풀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항고소송에서 이거는 자기이기 때문에 부작위 미법 확인 소송은 제외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건 취소송과 무효확인소송입니다. 취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죠. 몇 년도요? 2010년입니다. 2008년도 이후부터는 취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질문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가 나오면서 원래는 행정소송법 35조에 있는 무효확인 소송, 그 원고적격을 취소송의 12조 원고적격과 달리 봐오다가 뭐로 봤어? 즉시 확정의 이익으로 봐오다가 2008년도에 확인의 이익을 포기시키고 똑같이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2조와 35조는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는 취소송, 무효확인소송으로 출제 안 합니다. 뭐를 출제해요? 항고소송을 출제합니다.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12조 1문의 법률상이익의 의미, 35조의 법률상이익의 의미 검토하면 둘 다 동일하게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수렴될 거고, 수렴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똑같은 공권 논의로 그냥 한 번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답안에 보시면 2번 취소송의 원고적격, 3번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이렇게 무효확인소송 원고적격 얘기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1회도 때 무효확인소송 얘기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무효확인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뭐야? 우리가 봤던 거는 사정판결에서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가능한가? 뭐 그 정도 얘기를 봤고요. 무효확인소송이 무조건 나오면 원고적격 출제는 꼭 나옵니다. 원고적격 문제는 꼭 나오니까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를 이용해서. 이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심화학습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과 근로자의 면직 처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행정소송법 35조를 펴보세요. 35조에 보게 되면 처분 등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구할 부분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 소송으로 봐버리잖아? 그럼 그 확인의 이익이 뭡니까? 협의의 소익이잖아요. 협의의 소익.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과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다? 정례에 도달했다. 이때 과연 협의의 소익 금결로 각하시킬까 말 것인가? 이 문제도 역시 협의의 소익 문제 아닙니까? 물론 이쪽은 취소의 문제이지만 둘 다 협의의 소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충성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보충성 얘기를. 먼저
처분 들어갑니다. 면직 처분. 예,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있었다. 면직 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로 들어갑니까? 여기 얘는 행정처분 아니죠? 얘는 행정처분이죠. 근데 그냥 같은 선상에서 그냥 출발시키겠습니다. 소송까지만 보낼게요. 그럼 얘는 뭘 거쳐야 돼?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얘는 뭘 거쳐야 돼? 진호위의 초심과 재심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취소소송으로 들어갔다. 취소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예, 소송 도중에, 판례는 둘 다 상고심이었지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소송 도중에 정년에 도달했다, 이거야. 정년에 도달했다. 과연 협의의 소유권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협의의 소유권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기 정년,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양쪽 다 소송의 목적은 뭐예요? 지위 회복입니다. 그쵸? 공무원과 근로자의 지위 회복입니다. 이게 소송의 목적이었단 말이야. 지위 회복이 소송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쵸?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이 소송은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효리상에 어디로 걸리는 거예요? 상. 뭐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 오셔야 됩니다. 지각생들은 답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 효, 막 큰 소리 좀. 예, 상이죠, 상. 예, 원상회복 불가합니다. 원상회복이 안 된다. 효리상의 상이죠. 상. 둘 다 원상회복이 안 된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이제 뭘 찾아봐야 돼요? 부수되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보셔야겠죠. 그죠? 부수되는 이익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예, 부수되는 이익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부수되는 이익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여 청구 문제가 이렇게 걸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급여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이 돼요? 위에 급여 청구 소송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받는 거니까 공법 적용받아서 당사자 소송이 될 겁니다. 밑에 거는요? 이거는 사법관계 문제니까 민사소송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처분이냐 아니냐죠. 처분이냐 아니냐. 그럼 이제 앞에 요 놈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갔을 때 이 면직이 과연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처분이 맞고 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처분이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처분이면 뭐가 있으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쵸? 얘는 예,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얘가 제기를 하면 얘가 갑한테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면직당했을 때부터 정년 도달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있어서 돈을 급여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얘는 뭘 봐요? 면직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죠. 그럼 면처분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볼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사법상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법행위입니다. 사법행위는 어떻게 돼요? 위법이면 무효입니다. 위법이면 무효죠. 그럼 이 민사법원이 저 해고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당연히 있죠. 그럼 판단하면 무효죠. 무효면 없는 거죠. 면 돈 줘야 되는 거죠. 돈 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인용된다. 취송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취송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취송은 여기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취송을 통해서 급여 청구를 끌어내는 거하고 바로 민사소송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빨라요? 바로 민사소송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더 직접적 구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소송의 수서법원, 행정법원이 이 처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면직당했을 때부터 정년 도달할 때까지 돈을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뭐는 가능해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까지는 가능해요. 아, 위법하네? 까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효력을 부인하고
면직 처분은 없었던 걸로 치고 그럼 돈을 줬어야 되는 거니까 돈을 줘야겠구나라고 해서 얘가 돈을 주라고 판결 내릴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을 얘가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가 없으면 면직 처분은 그냥 존재하는 거죠. 뭐 하는 거라고요? 다른 국가기관은 저 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라. 그러면 면직 처분 존재를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리면 돈을 못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기각된다. 이 기각을 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이 기각을 인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뭘 끌어내는 것이다? 취소 판결을 끌어내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죠. 그러면 얘도 효력이 없는 걸 근거로 해서 판단 내릴 수 있고 돈 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뭐가 가능해? 비로소 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위에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위에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얘는 무슨 판결이 나와요? 얘는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각하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문제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똑같은 보험료, 면직 저걸 우리가 공통분모 잡아놨으니까 이번에는 보험료 잡아놓고 나서 한쪽은 취소 사유고 한쪽은 무효 사유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처분.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밑에도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얘는 위법 취소 사유. 얘는 위법 무효 사유입니다. 근데 둘 다 전액 납부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전액 납부를. 왜? 돈을 아직 안 낸 상태라고 하게 되면 취소이든 무효하기소이든 소송의 목적은 뭐예요? 보험료 납부 의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납부 의무 제거를 위해서 취소, 무효하기소는 양쪽 다 협의의 수익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예,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납부를 해야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액 납부를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액 납부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항상 납부한 상태로 나옵니다. 전액 납부를 전부 다 하였다. 근데 위법이잖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과오납이 발생했다. 과도해서 위법이면 과납, 아니면 내용 자체가 잘못됐으면 오납 해서 과오납 뭐든지 간에 위법이니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취소송 한번 제기해 보세요. 여기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 보세요. 다음 여기다가 무효 확인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 소송. 협의의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송 요건 갖췄다고 치고 본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본안 들어갔어요. 위법 맞잖아요. 밑에는 무효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인용 판결 나오겠죠? 취소 판결 나옵니다. 그럼 무효 확인 판결 나올 거예요. 근데 취소 판결 나왔다고 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반환 의무가 있습니까? 즉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돼요? 그런 기속력은 없단 말이죠. 행정소송법 30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취소 판결 나와도 안 돌려줄 겁니다. 이거 무효확인 판결 나와도 안 돌려줄 겁니다. 이거 얘 돈입니다. 얘 돈.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겨? 얘랑 똑같습니다. 원상회복이 안 돼요. 그죠? 원상회복이 안 된다. 얘는 이겨봐야 소용없다. 원상회복이 안 된다. 밑에도 무효확인 판결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둘 다 협의의 수익 문제 생겼죠? 예, 효리상의 문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기랑 똑같아요. 저기에다가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서 공무원 면직 처분 있잖아요. 공무원 면직 처분 여기다 뭐 제기했어요? 취소송 제기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송을 이거 제기한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급여 청구 소송 제기하는 상황. 이걸 비교해 보면 여기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뭐가 가능해요? 급여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죠. 똑같이 갑니다. 그래, 여기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문제가 같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원상회복이 저긴 정년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원상회복 불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는 기속력이 없어서 원상회복 불가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원상회복 불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저거랑 그대로 비교를 해보세요. 양쪽 둘 다 취소이니까 위에 하나는 면직, 하나는 보험료일 뿐이야. 그러면 이거 제기해봐야 원상회복 의무 없으니까 안 돌려줄 거니까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이 없다 볼 건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뭘 제기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요건이 뭐였어요? 너무 많이 해봤던 부분이죠. 네, 첫 번째 일방에 이득이 존재해야 된다. 다음 타방에 손해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둘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야 된다. 핵심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된다. 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줬으니까 국가가 이득이 생겼고요. 그 다음, 그럼 쟨 돈 냈으니까 값은 손해가 발생했고요. 이 돈이 이 돈으로 넘어간 거고, 전혀 문제 없는데, 여기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돈의 법률상 원인은 뭐예요? 이게 법률상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여부가 처분의 효력이 없어야만 부당이득이 성립될 거고, 그래야만 반환 명령 판결, 인용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냥 뭐 판례는 민사송으로 보니까 그냥 민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로 보겠습니다. 민사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거 부당이득 맞나? 저게 원인이었구나.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러 가야지 하고 선결 문제를 심사하러 갑니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선결 문제를 심사하러 갔어요. 딱 갔더니 위법이군. 난 여기까지 할 줄 알아. 효력이 있네. 나 이거 부인할 수 없어. 처분이잖아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는. 그럼 난 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내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그 다음 결론 내려야지. 야, 안 되겠다. 야, 기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연히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만 돼요? 이 기각을 인용으로 바꾸려면, 그치? 이 기각을 인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취소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필요한 게 취소 판결이다. 저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 보험여부가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것이고, 그럼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뭐가 걸려요? 비로소가 걸립니다. 비로소가 걸리죠. 둘 다 뭡니까? 저 위법한 면직 처분 때문에 발생한 급여 못 받는 부분의 결과, 저 보험여부가 처분 때문에 발생한 과오납이라는 결과, 양쪽 다 결과 제거의 이익으로서 부수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있죠. 내용적으로는 결과 제거 이익이고, 저는 이제 둘 다 돈 문제니까 재산적 이익으로서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양쪽 다 비로소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근거로 얘는 뭐가 인정될 수 있어요?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무효확인소송 들어갑니다. 이 무효확인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봐야 뭐라고? 돌려주지 않으니까 협의의 수익 문제는 원래부터 걸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갑니다. 원래부터 문제는 발생돼 있었어? 그러면 똑같이 가보는 거야.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본다 이거야. 제기를 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야 이거 법률상 원인이 있나 없나? 이러고 가본단 말이죠. 선결 문제를 가봤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 위법인지 심사할 수 있네. 위법해. 그 다음 내가 겁내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나?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 존재하는 게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무효네? 겁날 게 없군. 효력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 무효야. 법률상 원인 없어. 법률상 원인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인용이 되겠죠. 그렇죠? 인용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저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둘은 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무효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쵸?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위쪽엔 둘 다 있고 밑에 쪽엔 둘 다 없어요. 근데 저쪽에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어서 여기가 인용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사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당초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을 수 없어서. 두 번째, 이쪽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처분인 건 맞는데 중대하고 명백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건 사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여긴 중대 명백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다 무효다. 양쪽 다 무효니까 이쪽에 있는 민사법원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슬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출발 뭐요? 정년 때문에 원상회복 불가로 출발을 시켰죠.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 기속력 없어서 원상회복 불가로 출발을 시켰죠. 그래서 뒤쪽을 보니까 급여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얘들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던 취소송들은 취소송이나 여기 있는 무효항의소송 어떻게 돼요? 각하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건 각하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각하시킨 게 맞는데 이제는 각하를 안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본질을 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깨고 들어왔어요? 최근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야. 여기서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잖아요. 예,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기속력으로서 무엇을 인정하겠다 이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겠다. 판례가 이렇게 바뀐 거야. 판례가 이렇게 바뀌어. 왜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전액 납부해서 결과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말이에요.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무효확인소송이 이제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전액 납부돼서 결과 제거가 필요한 상황에 취소송은 스스로 살아남죠. 비로소 이러면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얘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럼 무효확인소송은요. 돈을 낸 경우와 안 낸 경우 딱 반 나와서 한쪽은 무의미해져 버리고요. 절름발이가 돼버립니다. 취소송은요. 납부 안 했을 때도 협의수익 살릴 수 있고 납부했을 때도 협의수익 살릴 수 있고 취소송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벌을 다투는 훌륭한 기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미납 상태에서만 의미를 갖고 납부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를 못 갖는 거야. 얘가 절름발이가 됐죠. 이 절름발이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 수술을 들어갔는데 아직 법에 근거는 없지만 이거예요. 물론 소송법 개정안은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아직 근거는 없지만 판례가 직접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뭘 인정했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게 인정이 되면요. 협의 소액의 문제 상황 출발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그쵸? 아니 이거 소송을 받아줬어. 무효확인 판결 돌려줄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이거 보면 의미 있는 소송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시켰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취소송을 통해 협의의 소액을 논의했던 접근 방식에 따른 접근입니다. 근데 무효확인 소송의 고유 논의 접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독립 취소 가능성 이렇게 부관 얘기했을 때하고 일부 취소 가능성 문제로부터 끌어왔을 때하고 두 개 비교랑 비슷한 거야. 부관의 고유 논의는 독립 취소죠. 하지만 본질적 논의는 일부 취소 가능성, 처분 변경 판결 여기서 끌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협의 소액의 문제 효리상으로부터 끌어와 본 겁니다. 끌어와 본 건데 이제 무효확인소송 고유 논의로 들어가 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소송을 한번 받아줘 보자. 무효확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서 안 돌려줄 것이다. 그럼 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무효확인 판결 받은 판결문을 들고 이렇게 가지고 얘한테 갖다 줘야 된다. 갖다 주면 얘는 뭐라고 해요? 난 그거 없어도 충분히 혼자 판단할 수 있는데 고생 많았네 하고 약 올릴 것이다. 그럼 난 약 올려서 돈 받기 전에 자살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충성 원칙이죠. 보충성 원칙.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계라는 거죠. 안 거쳐도 되는 절차라는 거야. 이거 하나 바로 다이렉트 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확인의 이익이죠. 확인의 이익. 그래서 35조에 있는 법률상 이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 있는데 무효확인 소송에 물론 답 쓰는 건 간단합니다. 거기 답 써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중간을 이렇게 비집고 논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은 그냥 조립식에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중간 일반론은. 비집고 들어왔을 때 사안포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완전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사안포섭이 깨져버려요. 근데 배점은 사안포섭이 제일 크다는 거거든. 기본 득점을 위한 조립식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안포섭은 진짜 여러분들 실력 대결입니다. 그건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화학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왠지 오늘 느낌이 오늘 밤에는 카톡이 불이 날 것 같아요. 잠 좀 잡시다. 그죠? 네.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규 강의 기간에만 불을 내지 정규 강의가 끝나면 다 조용해지기 때문에 저도 10일만 버티면 되니까 10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진짜 다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럼 뭐 좋은 거고요. 여기서 이 법률상 이익은 이미 35조죠. 12조에서 해결을 봐놨기 때문에 얘는 결론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은 결론이 나와 있고 35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확인을 구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있을까? 그 다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 이거예요. 이거 빈상자냐 아니면 알맹이 있냐 이거야. 그럼 그 알맹이는 뭔데요? 알맹이는 바로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네. 만약 뭔가 들어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과 법률상 보호이익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 합쳐지는 걸 우리가 즉시 확정의 이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당장 확정을 해야 되는 뭔가 이익이 있느니 이거예요. 이건 베이스 까는 겁니다. 법률상 보호이익 이건 베이스 깔고 확인의 이익이 추가되는 거야.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빈상자인데요. 그러면 뭐만 있는 거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냥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12조랑 똑같이 그냥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빈상자니까. 그래서 이름이 즉시확정이익설 그리고 법률상 보호이익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이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슬래시가 끊어져야 되죠. 무효과 확인과 두 개가 끊어져야 돼요. 무효 쪽에서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고 확인 쪽에서 하나가 등장을 해서 여기는 총 3개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야, 효력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너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 또 왜 다투니 도대체? 심심하니? 그게 무효 부분이에요. 무효인 처분을 왜 굳이 다투려고 하는데 이거고 두 번째 확인 부분입니다. 확인.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구제 방법으로 이행소송이 있는데 그쵸? 결과제거 소송, 이행소송 문제가 항상 같이 결부돼야 됩니다. 만약 뒤쪽에 이행소송이 안 따라붙으면 이 확인의 이익 논의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뒤쪽에 결과제거 청구소송 같은 이행소송이 따라붙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35조 쪽에 이런 학설 대립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보충성의 문제가 이행소송과의 관계 논의가 애당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뒤쪽에 이행소송이 따라붙는 무효항의소송을 낼 거예요. 알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쓴다. 그냥 쓴다.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쓴다. 그래서 이건 이행소송이 따로 있는데 뭐하러 굳이 확인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고 이거는요 무효의 처분인데 왜?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나 진짜 불안 미쳐버리겠거든. 저 돈 못 받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달라도 안 줘. 네가 해결해줘야 돼. 네가 확인해줘.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의 확정이 필요하다. 이거 확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효 쪽에서. 그 다음 확인소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처분의 효력존부에 대한 확인이지만 처분은 결국은요 권리관계를 얘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권리존부의 확정의 문제로도 그대로 볼 수 있죠. 처분의 효력존부 문제는 권리관계의 문제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행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더 직접적인 방법이 있지 않는가.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전혀 없을 때나 제기하는 게 확인소송인데 왜 너 지금 뭐 하자고 지금 확인소송을 제기하니?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직접적인 방법.
굳이 안 거쳐도 되는 절차. 이것만 갖고는 완성될 수 없는 거. 여기에 확인 소송이 있고 이행 소송이 있다면 결국 이와 같은 권리 실현은 이행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실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확인 소송만 갖고는 실현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보충성의 문제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보죠. 이거를 깨버리는 겁니다. 보충성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35조에 있는 원고적격에서 이건 제목이 35조가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적격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같이 딸려왔었습니다. 얘한테 얘들이 딸려다닌 거야. 딸려다녔었는데 얘가 뭐 했다고요? 필요 없다라고 이거를 우리가 버려버리는 순간 얘들도 기생할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고적격에 더 이상 기생을 못해요. 그 얘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무효확인송의 협의의 소익 문제로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아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2008년도 이전까지는 무효확인송의 협의의 소익 문제는 없었습니다. 협의의 소익을 포함한 소의 이익으로서의 원고적격 질문 35조 문제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원고적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별도 협의의 소익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별도 협의의 소익 문제 질문은 뭔데요? 별거 아니죠. 이건 물어보는 거야. 무효인데 왜 다퉈? 이걸 따로 물어보는 설문이 있어요. 이제는 무효항해송에도 협의의 소익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 보충성은 왜 깬 겁니까? 보충성은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했으니까요. 왜? 뒤쪽에 있는 부당이득 방한 청구처 이행송이 무효항해송보다 더 직접적 구제 방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없어요. 왜? 무효항해송 그 자체도 실효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그거 가지고 최종적인 권리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판례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외국의 입법례 이런 얘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거론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이것만 갖고도 전국적인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충성의 논의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법률상 보호이익만 살펴보면 되는 거다. 35조에서. 이게 지금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협의의 소익에 있어서 근로자와 공무원을 비교하는 면직 처분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취소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결과제거 이익을 근거로 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시키는 경우도 봤고 무효확인송에서 35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봤고 그쵸?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이 안에 웬만하면 막힐 겁니다. 예. 작년에는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돈 돌려받기 놀이 문제를 삼수한 모의고사 문제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쳐놨어요. 돈 돌려받기 놀이. 이렇게 해놨는데 노무사에서는 안 나오고 행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다 했는데 행시 터지고 우리 안 나왔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 이런 것들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 4개를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1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